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의 연미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시대 파트 우리 무신정변을 거쳐서 후반기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대외관계와 관련된 부분 조금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려시대의 분야사 파트에 해당되는 경제사, 사회사, 그리고 문화사까지 이렇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분량이 많더라도요. 천천히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기출주제 18번째고요.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거 요 대외관계 파트인데 고려시대는 참 이렇게 대외관계에 있어서 외침이 잦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총 세 민족의 침입을 받았는데 보시면은 처음에는 거란, 그리고 여진, 그리고 몽골 이렇게 세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만 이렇게 따가지고 거, 여, 몽 이렇게 순서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거란족의 침입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차 침입 때, 자, 시작이 성종 무렵에 거란의 1차 침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외침이 있거나 외부에서 이렇게 상대를 건드릴 때요. 싸우지 않고 직접 피를 보지 않고 해결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보시면 당시에 거란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막 들렸을 때요. 다른 사람들 다 혼비백산 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서희 같은 경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한번 이렇게 단판을 한번 치러보겠다. 조금 더 우리에게 그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전면전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외교 단판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거란 쪽에서는 어떤 사실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려 쪽 갖고 아주 어떤 그 문화적 교류를 하고 싶었는데 고려 쪽에서 자, 보시면 자, 고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거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멀리 송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송나라와 고려 같은 경우는 문물 교류를 서로 선진국의 나라였던 이 송으로부터 문물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고려 역시 송하고도 어떤 이런 교류를 계속해서 맺고 있었는데 거란은 소외되고 있었다는 거죠.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거란 쪽에서 왜 이렇게 바다 건너 멀리에 있는 이 송하고만 친해지느냐. 우리하고도 좀 교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니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인데 옛 고구려에 위치한 그 땅을 왜 거기를 너희가 차지하고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좀 비켜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이야기를 꺼내 들면서 이 고려를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서희가 어떻게 외교 단판을 치르냐면요. 우리는 옛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지었다. 자, 그리고 너희와 교류를 하고 싶지만 요 일대 압록강 일대에 흩어져 있는 여진족 부대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너희랑 교류를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너희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요 지역의 영토 일부를 달라. 이런 협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장수로 왔었던 소송령이요. 그 이야기를 수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그 피를 보는 싸움을 하지 않고요. 이 강동육주에 해당하는 요 일대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한 성과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침입은 마무리가 잘 지어졌는데 다음에 현종 무렵에 다시 2차 침입을 하게 돼요. 자, 이 거란은 왜 이렇게 2차 침입을 했느냐? 사실 뭐 여기에 보면 강주의 정변을 구실로 해서 쳐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당시 이제 강주라고 하는 고려의 장수가 말하자면 당시에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왕위에 올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뭐 그걸 구실 삼아서 거란이 다시 재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이렇게 외교 단판을 하게 되면서 강동육주 이렇게 줬는데 그리고 우리랑 교류하기로 했는데 우리 고려 쪽에서 이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안 지키느냐? 그리고 강동육주까지 줬는데 니네 어떻게 이렇게 약속 어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쳐들어오게 된 거죠. 2차 침입을. 자, 이렇게 재침입을 했지만
다시 양규가 흥화진 전투에서 선전을 하게 되면서 일부 우리 쪽에서 조금 전투면에서도 또 유리한 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이 거란 쪽에서도 계속해서 전투를 치르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협상을 맺어요. 그래서 니네랑 교류하겠다라고 현종이 이제 너에게 입조하겠다, 인사드리러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협의하에 또 물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려가 또 그 약속을 어겨요. 듣질 않아요. 사실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거란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선진국이었던 나라, 송나라한테 이미 뭐 많은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굳이 거란하고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외교적으로 사실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3차 침입 또 쳐들어와요. 이 거란족이 또 쳐들어오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거란 장수 소배합이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서 들어오는데 자, 누가? 강감찬이죠. 이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결국에는 거란군을 격퇴를 하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그 지하철 2호선에 보면요. 우리 낙성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낙성대역이 사실은 강감찬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강감찬이 태어날 때 태몽에 이렇게 하늘 위에서 별똥별이 큰 별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질 낙, 별성 이래가지고 낙성대 그 일대가 이 강감찬에 대한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 일대 가보면요. 이 강감찬에 대한 막 이야기가 막 역 입구에도 붙어있고 많이 그래요. 근데 그런 게 한능검에서는 문화사적으로도 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강동육주는 바로 요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압록강 쪽에 동쪽에 위치하는 곳이에요. 6개의 주, 강동, 육주에 해당하는 곳이고 그래서 고려가 비로소 요 시기 때 오게 되면 압록강 주변의 일대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거란의 침입과 격퇴 3차에 걸쳐진 이 전투에서 거란을 격퇴하고 고려는 현종 때 어쨌든 이런 침입을 받으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요. 수도였던 개경주의에다가는 나성을 그 다음에 요 기주대첩 끝나고 난 다음에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워졌던 요 천리장성 위쪽 이 영역 밖에다가 이렇게 천리장성을 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천리장성을 우리 고대 파트에서 한번 연개소문이 이 천리장성을 축조한 게 나왔어요. 근데 이 연개소문이 축조했던 천리장성은 여기 보시면은 비사성에 해당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여성에 해당하는 곳까지 쌓은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연개소문이 당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천리장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칭할 때는 얘 같은 경우 천리장성,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얘는 뭐 고려장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요, 만약에 고려시대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항이다라고 하면 천리장성을 지금 이 거란 침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주대첩 이후에 축조한 거 요거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대 파트로 들어가셨을 때는 이 연개소문하고 관련된 대단강경책하고 연결지어서 살수대첩 끝나고 나서 만들게 됐던 요 천리장성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 여진 정벌인데요. 사실 이 거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한 거예요. 근데 여진족은 우리가 이 국경지대 일부에서 자꾸 이 여진족하고 조금 갈등을 빚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진을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죠. 근데 1차 접촉에서 우리가 참패를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당시 이제 숙종 시기 때, 고려 숙종 때 윤관이 건의를 합니다. 저 여진을 이렇게 대적을 하려면 기마부대를 우리가 조금 더 키워야 한다. 이 여진의 기마부대와 맞서 싸우기 위한 우리 쪽도 기마를 조금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보병과 그 다음에 요 기병을 조금 키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항마군이라고 하는 승병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병부대, 기병부대, 그 다음에 승병부대까지 이렇게 조직한 게 별무반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후에 여기 이제 숙종 시기 때 이렇게 별무반을 조직을 하고 예종 시기 때 오게 되면 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결국에는 여진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죠.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가지고요. 여진족 쪽에서 잘못했다. 저거 다시 돌려달라. 이래가지고 동북 구성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앞에 강동육주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진정벌에서는 동북구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강동육주와 동북구성 두 개를 섞어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요거를 구분을 짓는데 여러분 저 동북구성 같은 경우는 위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강동육주는 좀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몽골의 침입인데요.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적하기가 힘든 민족이었어요. 당시에 이 몽골족이 얼마나 강했냐면 이 중앙아시아 일대를 굉장히 거기를 거의 다 영토를 차지했을 정도로 엄청난 그 아주 군사력을 자랑했던 민족이 이 몽골 부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몽골 부대가 군사를 끌고 막 일대를 돌아다니면 그쪽에 있었던 머물고 있었던 민족들이 이 몽골 부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다 미리 항복을 했다라고 해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일대를 지나가면 뭐 아주 그 땅에서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다 말살을 시켰다고요. 민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물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들 벌벌벌벌 떨었던 나라가 바로 이 몽골족이 세운 나중에 이제 으뜸원, 이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징기스칸에 의해서 건국이 되는데 그런 민족을 우리가 몇 차례나 막았냐면 1차, 2차, 3차, 4차, 약 한 6차에 걸친 침입을 막아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고려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보통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병합이 됐을 때는 우리가 뭐 일본의 뭐 식민지를 겪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일제강점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그런 식민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간섭을 받는 나라로 그쳐요. 그래서 우리 고려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유지한 채 원나라에 간섭하는 이런 체제로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이런 항쟁 때문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1차 침입, 시작은 몽골 사신 저고여가 국경지대에서 피살된 것을 구실로에서 몽골군이 침입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침입의 시작점이고요. 2차로 가게 되면은 몽골군이 또 강화천도를 구실로 삼아요. 우리가 이제 장기 항전을 하기 위해서 뭐 지도층 중에 일부는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 몽골군을 맞서 싸운 거는 각 지역 지방에 있는 일반 민중들이 저 몽골 침입을 다 막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배층의 강화천도를 구실로 재침입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승려 김윤우가 처인성 전투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 시점부터는요 몽골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고려라고 하는 작은 나라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일찍 이렇게 우리가 이 몽골 쪽에서 그냥 완전히 이걸 침략을 금방 끝내버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살리타가 사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 장수가 사살이 되면 이 전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금방 마무리가 됩니다. 자, 3차 침입 다시 해서 쳐들어와요. 이거 3차 침입 또 막았지만 여기서 조금 우리의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문화재가 많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몽골군의 침입으로 황룡사, 구충, 목탑이 소실되고요. 이게 남아 있었다면 아주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컸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불법으로서 이 몽골군을 대비하겠다,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팔만대장경 목판에 있는 거죠. 목판을 하나씩 이렇게 그거를 이제 8만장이나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배층들이 결국에는 강화로 들어가서 한 것이 이게 팔만대장경이냐, 일반 민중들이 다 이 국내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동안에 너희들은
이거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고 이제 많이 비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팔만대장경을 켜켜이 이렇게 다 쌓으면 백두산의 높이보다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말하자면 시간과 노력, 돈을 여기에 많이 쏟았다는 얘기죠. 자, 김윤호와 이때 또 김윤호와 하층민들이 충주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충주성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차례의 전투를 끝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원간섭기, 고려의 풍습과 관습, 정치 체제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죠. 이 지배층들이. 그래서 이때 당시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몽골이 침입했을 때는 무신 집권기 중에서 최후 정권을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최후 정권이 자리 잡고 있었을 때 몽골의 침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강화도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가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죠. 이 왕족 쪽에서 오히려 항복을 하게 됩니다. 왕실 쪽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크게 가르는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무신 정권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런데 이 무신 정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왕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왕들은 있었어요, 여전히. 왕이 있었지만 누구한테 힘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무신 정권들한테 힘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충원, 그 다음에 최후 이런 집권들의 힘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경환도를 했느냐? 이 무신 정권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요 왕실 쪽에서 결국에는 몽골 쪽에 항복을 하고 강화를 하고 개경으로 환도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 왕실 쪽에서 이 환도를 수락하고 강화를 하고 나서 여기 밑에 있었던 이 무신 정권의 말하자면 예전에 사병기구였던 이 삼별초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우리 몽골하고 강화한 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무신 정권 쪽에 있었던 이 삼별초가 약 3년간의 개경환도 이후에 약 3년간의 항전을 끝까지 벌인 거예요. 이 무신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무신 정권은 결국에는 붕괴를 하게 됐고요. 몽골과의 강화에 반발하기 위한 일들을 벌이는데, 자, 위치는 강화도에서 배중손 등이 강화도에서 중심으로 해서 뭐 새롭게 이제 왕족을 다시 뭐 이렇게 왕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두 개의 정권이 이렇게 나뉘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왕으로 삼아서 항몽 정권을 수립하고 또 다시 이게 잘 안 되니 어디로 이동을 해요? 진도로 이동을 하고요. 진도에서 김통정의 지휘하에 움직이고요. 그다음 다시 제주도로 이동을 해서 요 김통정의 지휘 아래 끝까지 지속을 했지만 고려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에는 평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이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을 했는데 누가 이걸 진압하나요? 고려 쪽. 그리고 몽골 쪽에 연합군이 이렇게 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이중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왜 여기서 환도해놓고 갑자기 삼별초가 항쟁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골의 연합군이 말을 타고 말이랑 이런 부대를 다 실어가지고 이 제주도에 마지막 항정하고 있는 이 삼별초를 진압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주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 이 제주도가 좋은 거예요. 뭐 하기에? 말을 키우기가 참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우리가 이 제주도에 말을 키우는 그런 그 모습이 제도가 이때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가서 이걸 진압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의 간섭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물론 원, 식민지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원나라의 간섭은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제 간섭을 했으니 그 다음 단계는 일본이에요. 저 끝에 있는 일본까지도 또 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이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원정에 누구를 동원하겠어요? 우리 고려를 강제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정동행성이에요. 동쪽을 정벌하러 가는 행성을 만드는 거죠. 두 번에 걸쳐서 일본 원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본 원정을 했는데요. 2번 다 실패하고 말아요. 그 2번 다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 일본 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태풍에 의해서 이게 다 무산이 돼버려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는 그게 신풍이다. 우리를 도와준 어떤 그 신적인 그 태풍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가미카제 이런 표현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세계대전 막 벌어지고 할 때 어떤 그 약간 자폭하는 그 가미카제 그 특공대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사실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 정동행성이 일본 원정을 위해서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후에 이 정동행성에서 안에 이문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오히려 고려를 간섭하는 정치적 기구가 됐다는 거예요. 간섭기구가.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는 원간섭을 계속 벗어나려고 하면 이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폐지하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제의 개편이 일어나는데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몽골인 공주를 맞이해가지고 와요. 우리 고려의 왕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원의 사위국,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부마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식의 부마국이 되고, 그러면서 왕실의 호칭이나 관제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시기에 있었던 왕위에 올랐던 왕들은 앞에 전부 다 충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이건 어디에? 이 원나라에 충성해라. 이런 표현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오는 왕들은요, 전부 충여랑, 뭐 충선왕, 충모강 이런 표현들이 붙게 돼요. 이게 원간섭계 왕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루가치를 파견하게 돼요. 원이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감찰관, 이 감찰관인 다루가치를 파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원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간섭을 받았지만 직접적으로 영토를 상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디냐? 쌍성총관부, 그 다음에 동령부, 그 다음에 탕납총강부 요 세 구역을 요걸 설치해가지고 영토가 직접적으로 상실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충여랑 충선왕, 충모강 이 시기 때 우리가 계속해서 간섭을 받았는데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계속 노리고, 물론 충자 붙었던 왕 때도 이 왕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옆에 몽골 공주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고 옆에서 간섭을 하고 있으니 개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자, 그런데 그걸 누가 개혁하는데 일면 성공을 하느냐? 공민왕 때 그게 일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어요. 이 공민왕은 대외적으로는 우선 원나라의 세력이 가라앉고, 자, 대세는 이 명입니다. 이 원에서 명으로 교체되어 있었던 어떤 국제적인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의 간섭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대내적으로는 또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들이 왕권 강화의 기반이 마련된 상태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원 간섭기에는 권문세족층, 이들이 전부 원에 붙어가지고 다른 말로 친원파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친원파 세력들이 막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신진사대부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도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은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도와줬던 또 인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노국공주예요. 그전에는 몽골인 공주가 오면요, 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왕이 뭐 자기 행차할 때 뭐 제대로 이렇게 뭔가 차려주지 않거나 막 이러면 막 왕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막 왕을 막 못살게 굴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 노국공주는 그 이전에 아주 그런 좀 못된 그런 몽골인 공주하고는 다르게 자신이 고려를 왔으니까 나는 고려의 여인이다.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 전폭적으로 내가 지지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여러모로 사실은 조건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그 개혁 정책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친원 세력의 기구, 세력 기구를 혁파해요. 그래서 당시에 원나라에게 붙는 세력, 친원 세력, 권문세족 이런 애들을 전부 제거합니다. 이 기철. 이런 인물,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기철. 여러분들 드라마로는 예전에 그 기황후의 오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황후.
제거됐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일본을 먼저 하려고 했다가 간섭기구가 됐던 이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하고요. 원나라의 연호 사용 이런 것도 전부 중지하고요. 그리고 영토, 이 쌍성 총관부를 세웠던 요 지역을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결국에는 수복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쌍성 총관부. 자, 그 다음에 몽골풍을 폐지하게 돼요. 당시에는 변발, 요런 변발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앞쪽에 머리를 다 깎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꼬리만 붙게 하는 그런 머리 변발, 그런 것들 전부 다 안 하고요. 그리고 오랑캐 복장인 호복, 이런 것들 다 폐지하게 됩니다. 자,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정방을 폐지하고요. 신진사대부를 등용하기 위해서 이제 정방 폐지해버리고 인사권을 해소합니다. 자,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는데 특히 이 신돈이라고 하는 세력을 등용해가지고 권문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자, 보시면 얘는 토지고요. 권문 세족들이 빼앗아간 토지예요. 그리고 이 민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전과 민을 어떻게 한다? 올바르게 돌린다. 돌리는 임시기구가 전민변정도감이에요. 이런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왕권 강화. 그래서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비, 토지 이런 것들 다 빼앗아서 국가의 재정으로 삼는 거죠. 전민변정도감.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개혁은 일부는 성공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홍건적이 막 침입하고 했을 때는 이 공민왕이 안동 지역의 일부까지 막 이렇게 몸을 피신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쇼킹한 그런 사건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또 원나라의 압력이 계속됐고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들 반발로 이 공민왕이 결국에는 시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신동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저렇게 천한 것이 와가지고 무슨 개혁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과 비판을 많이 당하면서 정계에서 결국 축출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개혁이 실패하게 됩니다. 또 사실 이 와중에 이 노국공주 역시 일찍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개혁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공민왕이 죽고 나서요. 당시에 그럼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느냐?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 확대로 사회 모순이 점차적으로 더 심화되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좀 희망적인 것은 이 고려 말이 되면 공민왕의 개혁 정책 속에서 성장했던 새로운 세력들이 있죠. 신진 사대부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대농장을 이렇게 집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했다면 이 신진 사대부 같은 경우는 과거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들어온 어떤 성리학을 공부한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을 전개해서 축출해버릴 수 있는 새로운 신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런 신진 사대부가 성장을 했고요. 또 이 홍건적하고 외구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스타 장군들이 탄생을 하게 돼요.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스타 장군. 누구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최영, 그 다음에 이성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들이 사실은 전투를 통해서 전개에서 입지를 다진 인물들이거든요. 나중에 이 이성계가 결국에는 조선의 왕이 되죠. 일대 왕이 됩니다. 결국 지금 이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신진 사대부와 이 신흥 무인 세력이 서로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아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랑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 신라 말을 살펴보시게 되면 신라 말에 각 지방에 이미 경준 다 했다. 그래서 호족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신라의 불만을 품었던 육두품 세력이 둘이 만나서 결국에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탄생시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 패턴이 사실은 되게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엔 고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그 운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시면 원명 교체기에 이미 이제 원나라도 기운을 다 했고 이 명이 들어섰는데 이 명이
천령 이북의 땅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근데 저 천령 이북의 땅이 어디냐면 쌍성총관부가 설치되었던 그곳이에요. 그 원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토를 빼앗아갔던 곳. 근데 그곳을 국민왕 때 우리가 다시 되찾아왔단 말이에요. 무력으로. 근데 명이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니네 도와줬다. 그래서 원이 물러났으니까 우리한테 저 땅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걸 극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최영이에요. 최영이 이거 어떻게 우리 아니 이 원이 간섭하더니 다시 명이 와가지고 우리를 또 이런 식으로 괴롭히나. 자, 후배격인 이성계한테 요동 가서 정벌해라. 우리 명이랑 붙어야 되겠다 한번. 이거 그냥 이대로는 넘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요동 정벌을 명령을 해요. 근데 당시 이성계는요, 이걸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설 수는 없다. 우리가 전쟁에 나서면 뭐 외구가 침입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때 당시 이제 이성계가 주장했던 4가지 사불가론, 4가지 이유를 들면서 결국에는 안 가겠다고 버텨요. 근데 뭐 자기보다 한참 선배격인 이 최영이 계속해서 가라고 하는데 이걸 뭐 어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출발은 해요. 그래서 요동 정벌을 일단 출발합니다. 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화도, 압록강 일대에 있는 위화도까지 간 다음에 결국에는 회군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군해서 돌아올 때 이 이성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최영의 명령을 거스르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최영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계는 아주 큰 그 단단하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갔을 거예요. 가서 권력을 단박에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최영을 전개해서 이제 쫓아내버리고요. 주도권을 이성계가 갖게 돼요. 자, 이 이성계는 오자마자 위화도 회군 직후에 한 일은 뭐냐면 우선 민심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관리들한테 어떤 그 신임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그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토지 개혁을 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원하는. 자, 그게 뭐냐? 이제 과전법이죠. 자, 고려시대는 이미 전시과라고 하는 토지제도가 있었는데 그 토지제도는 이미 붕괴된 상태예요. 그래서 토지제도인 이 과전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신진사대부에게 권문세족의 토지를 빼앗아가지고 이 신진사대부에게 주는 이 과전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고려는 뭐 이성계가 공양왕에게 양위를 받는 이런 형태를 취해서, 그러니까 절대 왕위를 찬탈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공양왕으로부터 이렇게 양위받았다. 이런 형태를 취해서 조선을 건국하면서 결국 고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시면요. 이 최영하고 이성계 사이의 어떤 갈등, 요동정벌로, 그리고 같지만 위화도 회군했어요. 회군해서 돌아오자마자 뭐부터 했냐? 과전법 실시부터 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고려 멸망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의 마지막 후반기의 정치적 모습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 지금 앞에서 언급됐던 경제 파트 좀 보실 텐데요. 자, 이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은 시험에서 아주 단골 손님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전식과 제도인데, 전식과 제도는 관리들에게 주는 월급이다. 이렇게 잡고 가세요. 표현상으로는 직역에 대한 대가로 준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맨 처음에 우선 이 토지제도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태조 왕건 시기 때 역분전을 나눠줘요. 그런데 이 역분전은 뭐냐면 관리에 대한 어떤 직역, 일에 대한 대가로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주는 거예요.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뭐 공무원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관직에 올라갔어요. 그 관직에 올라가서 일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런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전형적인 토지제도는 뭐냐? 그거는 요거죠. 시정전식과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에 만들었던 시정전식과, 근데 여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고칠개, 그래서 개정전시과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경정전시과죠. 그래서 요렇게 흐릅니다. 자, 그럼 시정전시과를 보게 되면요. 맨 처음 해줄 때는 뭘로 주느냐? 인품과 관등을 기준으로 해서 전직 관료에게도 주고요. 그 다음에 현직 관료에게도 토지를 지급해요. 이게 본격적인 전시과 제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주는데 여기에 뭐도 들어가냐면 인품도 들어가는 거예요. 인품. 그러면 이거는 성격이 막 안 좋거나 여러분 만약에 성격이 너무 이렇게 안 좋거나 이러면은 덜 주고 너무 인품이 좋으면 더 주고 사실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무슨 이렇게 뭐 블라인드 테스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뭐 지연 그다음에 뭐 학연 뭐 이런 거 다 배제한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그 집안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되는 거 그런 거 뭐 뉴스나 신문에서 우리 많이 보는데 사실 인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집안의 어떤 내력. 그래서 그 가문이 좀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뭐 지금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시기도 저 인품은 조금 너무 주관성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개정 전시과 때 들어가게 되면 전시과가 고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지느냐면 이 인품이 빠집니다. 인품이 없어지고요. 뭐만? 관등만을 기준으로 해서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마지막 문종 시기 때 경정전시과에 가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누구도 준 거예요. 현직도 줬지만 예전에 일했다가 지금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됐는데 이후에 뭐 연금을 받는다든지 사실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사실 토지를 계속 준 거예요. 전직한테도. 그러다 보니 관직은 점점 늘어나요. 관리는 점점 늘어나는데 토지는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전전시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가 너무 부족해지니까 누구한테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요런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 시기에 오게 되면요. 고려는 외침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외침이 많을 때 이 무인들이 많이 거기에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 무인들을 대우해주는, 무관에 대해서 대우가 상승해주는 이런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시과 제도의 내용 꼭 반드시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 전시과 제도는 무신 정권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결국에는 이 전시과 제도도 붕괴가 돼요. 분배 가능한 토지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붕괴가 됩니다. 토지를 다른 쪽에서 많이 집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전시과 제도가 결국에는 이게 붕괴가 되면서 마지막에 가면은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다 가져가게 되고 그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가진 걸 다시 이제 뺏어다가 요거를 우리 이제 신진사대부한테 돌려주는 그 제도가 조선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이성계의 일파가 진행시켰던 과전법이에요.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려의 경제 상황인데요. 자, 농업의 발달입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상업보다는. 그래서 중농 정책을 실시를 하는데 자, 정부에서 개간을 장려하고 또 농번기에서는 잡역, 역에 함부로 동원되는 거 이런 것들 금지했고요. 그리고 농업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전합니다. 비료법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요. 쉬는 땅이 줄어들어요. 휴경지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2년에 3번, 3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3개의 작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윤작법이 보급되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방에서는 이양법 일부 보급이 됐고 또 문의점에 의해서 목화재배가 시작됐고요. 소를 이용한 우경은 이미 고대 사회에서 나왔어요. 나왔지만 이제 소를 이용한 더 깊이가리 이런 것들이 일반화가 되면서 쉬는 그 땅이 쉬는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 고려 말에는요. 이함이 중국 원에서 농서인 농상지표를 또 소개, 보급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수공업의 발달인데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 즉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수공업이 발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려사에는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수한 행정구역이었던 요
소에서 수공업이 발달이 됐고요. 또 고려 후기로 오게 되면 이건 차이점입니다. 초창기에는 이 수공업을 누가 국가가 주도했다면 고려 후반기로 오게 되면 민간에서 이러한 수공업 그리고 또 절에서 승려들이 참 제품을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승려들이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후기의 상황을 조금 구분지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업을 보시면 물론 상업이 발달은 하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막 그렇게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본격적으로 상업이 많이 발달했던 때는 조선 후기를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자, 이 시기는 도시 중심의 상업이 발달했는데 자, 경시서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시전이 있는데 이 시전을 감독하는 관청인 경시서가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영, 상점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인, 개경이나 그 다음에 대도시 요런 데서 관리하는 관영 상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보면 도시나 이런 번화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커피숍, 무슨 다방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서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개경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자, 또 대무역의 발달인데요.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 국제무역항으로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송나라,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이 나라가 우리가 그 코리아로서 외국에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도 바로 요때 요 무렵에 대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화폐도 주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이 유통이 되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화폐는 건원중보가 있고요. 성종시기 때 만들었고 또 숙종시기 때 또 해동, 통보. 그래서 고려 숙종 때 우리가 이제 승려도 보게 될 텐데요. 의천이라고 하는 인물의 또 건의를 막 해요. 이렇게 우리가 화폐를 주조해서 또 상업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해동, 통보도 만들게 되고요. 또 숙종 시기 때는 고가의 화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따 만든 이런 고가의 화폐인 은병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건원중보, 사만통보, 해동통보, 그 다음에 이렇게 지형의 모습을 본딴 이런 고가 화폐, 은병 이런 것들이 좀 화폐로 주조가 됐다. 그러나 유통은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고려의 신분제도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회 파트에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신분제도예요. 이 신분제도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신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 사회적 모습이 달라져요. 내가 돈이 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취직을 했을 때,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내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생활 모습, 생활 양상, 이런 사회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파트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거는 돈이 많고 특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귀족이라고 하는 층이 어떤 애들인지, 그 다음에 중류층은 어떤 애들인지, 이런 신분 구조를 먼저 익히면 당시 이제 사회 문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집권층에 해당하는 이 귀족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징은 왕족과 공신을 비롯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다. 그쵸? 그래서 5품 이상이면 얘네들 음서, 그 다음에 공음전 이런 거에 특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음서, 아빠 백이고요. 공음전 이렇게 세습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시기적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돼요. 초창기에 호족이죠. 왕건, 견원, 궁예. 그리고 가문 대대로 문벌귀족이 됩니다. 이자겸, 김부식. 자, 그리고 무신 정권으로 고려가 한번 쭉 이렇게 전기와 후기로 끊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최씨 집권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반기에 우리가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되면 친원파 세력, 기철 이런 사람들이 권문세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공민왕이 개혁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힘을 보태줬던 성리학을 공부하고 들어온 이러한 신진사대부들 떠올리시면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나중에 등장하는 우리 정몽주, 그 다음에 정도전 이런 인물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류층은요. 아주 이 상류층은 아니지만 중간계층인데 설이나 말단 관리예요. 잡류, 남반, 군반, 향미 같은 등으로 주로 이들은요. 직역을
세습하게 돼요. 자신의 직업을 자식에게 세습하고 이 역에 상응하는 토지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대 다수, 굉장히 많은 이제 80% 이상,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양민들. 주로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여기 농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고요. 자, 이들은 백정이라고 불렸어요. 농사짓는 농사꾼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주로 농업에 종사를 하였으면서 과거 응시에 법적인 제한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었지만 뭐 실제로 응시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집단민이었던 주로 향, 부곡, 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들, 일반 농민에 비해서 세금도 과중했고요. 과거 응시 이거 안 됐어요. 국자감 입학 이것도 안 됐죠. 그리고 거주지 이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차별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이 소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해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 천민들, 이 천민들은 대다수가 노비입니다. 그래서 이 노비들은요, 국가의 어떤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그 양민으로 잡히질 않아요. 얘는 그냥 거의 귀족들이 말하자면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산. 그래서 매매가 가능하고요. 상속, 그 다음에 증여,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노비, 천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고려 전기의 사회 모습을 좀 볼게요. 자, 향도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향도는 불교 신앙 조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향 활동을 했습니다. 매 그 향나무를요, 바닷가 근처 모래사장에다가 거기다 이 묻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향나무를 그 바닷물에다 이렇게 불린 다음에요, 그걸 결국에는 이제 묻게 되는데, 당시에 이런 일을 왜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외구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그런 외구의 침입을 막는 거를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이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교 신앙 조직으로 처음에 이게 출발이 됐다가 점차 저 향도를 이끌었던 당시에 어떤 그 향리들의 우두머리를 비롯해서 저기에 같이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굉장히 했다고 해요. 100여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조직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어떤 상부상조.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 이렇게 상역군 있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조직의 형태도 여기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향도에서. 그래서 이게 고려시대 초반기에는 불교신앙 조직, 뭐 탑을 건립하는데 뭐 모금을 하기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처음에 출발이 됐다면, 이게 고려 후반기로 나중으로 가게 되면 상부상주하는 어떤 그런 공동의 어떤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제도가 있는데, 자, 요거 흑창, 의창과 같은 빈민구제기관, 그리고 또 물가 조절을 해주는 상평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민구제기구로 제위, 보가 있습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뭐 그 이자를 통해서 빈민을 기구를 해주고요. 그다음 빈민을 치료해주는 동서대비원, 그리고 약 처방을 해주는 해민국 등 뭐 이런 사회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 이것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파트에서 은근히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여성의 어떤 역사와 관련해서. 여성 역사는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뭐 심사인당 정도 좀 나올 수 있는데, 한능검에서는 보시면은 특히 이 고려 파트에서 여성의 지위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잡고 가셔야 하는 게 있는데, 이 고려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중기까지의 여성의 지위,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어떤 여성의 지위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려 시기 때 여성의 지위와 조선 시기 때 여성의 지위, 이렇게 이분법으로 고려와 조선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조선 후기가 조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선 중기까지, 즉 말하자면은 성리학이 발달되기 이전의 초창기까지만 해도 고려 여성의 지위는 어느 정도 존중을 받았다 해요. 여성의 지위가 존중을 받았다 해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 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남성에 비해서
차별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조선 후기가 조금.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가정생활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했고요. 재혼 이런 거 가능했어요. 재가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골고루 분배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없는 경우는 딸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아들이 제사를 지내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음서의 혜택 역시 사위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외손자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식의 조금 패턴이 있다는 거를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간섭기인데요. 자, 신분제의 변동이 전공을 세우거나 몽골 귀족과의 혼인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면서 주로 이제 이 몽골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친원 세력의 권문세족으로서 성장을 하고요. 지배층이 이렇게 권문세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풍속 역시요. 몽골풍, 고려양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고 그다음에 또 원의 공여욕으로서 이 공여 징발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는 좋은 풍속이 또 성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공여로 끌려갔다가 제2황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그 기황후예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하지원이 주인공으로서 열연했던 그 내용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공여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황제의 예쁨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약간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황제 자체는 얘를 거의 일왕후로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주변에 당시 그 원나라의 주변의 귀족들이 어떻게 외국인을 말하자면 제1항우로 맞이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1항우는 몽골인으로 해놓고 2왕후가 결국엔 기황후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권세, 세력 같은 거는 이 기황후가 다 꽉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오빠였던 기철이 국내에서 세력이 어마어마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기황후가 이렇게 거기에 가서 원나라에 가서요. 기황후가 하고 다니는 어떤 패셔니스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장신구나 뭐 화장법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그쪽에 많이 영향을 끼쳤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양이죠. 마찬가지로 고려도 몽골 쪽의 어떤 풍습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연지곤지 찍는 거 이런 것도 다 고려에서 들어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충서당 시기 무렵에 원나라의 연경에 학문연구소인 요 만권당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성리학적 공부를 여기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을 통해서 성리학과 목화 뭐 이런 것들, 화약 제조법 등이 도입을 하면서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합니다. 자, 다음은 유교 파트인데요. 자, 유교의 발달 과정을 좀 보시면 고려는 불교 국가지만 유교도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거의 출발점이 어디냐? 성종이었죠, 성종. 성종 시기 때 이 채승로가 유교 사상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시무 28조를 작성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 중반기로 가게 되면 이 유교 사상은 점차 보수화가 되는데요. 자, 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이 채충이에요. 해동공자로도 불리우고요. 구제학당을 건립하는 말하자면은 사학이죠. 사립학교의 어떤 스타 강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채충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이 채충이 세운 이 구제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시험 문제를 출제를 내기도 했던 사람이 채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시 이제 김보식, 대표적인 유학자죠. 그리고 삼국사기를 저술을 했고요. 그런 유학적 사상이 많이 반영된 책이 삼국사기입니다. 자,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 이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전래가 돼요.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남송의 주의가 이 성리학을 집대성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송나라가 끝나고 원나라 무렵 때 우리는 원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 성리학이 들어오는데 충렬왕 때 이 안향이 성리학을 소개했고 충선왕 무렵에 이재현이
원의 만건당에서 원의 성리학자들과 교류한 다음에 뭐 이제 이색 등에 의해서 성리학이 전파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공민왕 시기 때 성리학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색이 정몽주, 정도전 등에게 성리학을 가르치면서 본격적으로 고려 말에 이 성리학이 확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유학 교육 기관이란 어떤 게 있었느냐? 관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학으로는 국자감, 요거 국자감이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국자감 안에 유학을 가르치는 유학교육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술학을 가르치는 요 기술학과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향교를 설치해가지고 지방 관리와 서민 자제들을 교육을 했고요. 자, 그런데 사실 고려시대 때는 이 관학보다는 뭐가 더 인기가 많았다? 사학이 더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가 세운 학교는 가질 않아요. 다 어딜 가느냐? 이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충이 너무 이제 인기가 많고 이 최충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최충의 호가 문헌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문헌공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학당을 포함해서 줄지어서 12개의 사학들이 줄지어서 막 생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관학은 위축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저 관학을 살려야 된다. 우리도 사학 못지않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구제학당과 같은 사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높은 과거 합격률을 기록하면서 사학이 융성하자 관학이 위축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실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 최충이 했던 여러 가지 이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각촉붓이라고 해가지고요. 촛불을 딱 키워놓고 거기다가 다 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불이 다 줄어들 때까지 이 시간 안에 쓰는 연습을 막 계속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막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디 막 이렇게 산골짜기 같은데 캠프를 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어떤 일정 부분 통과를 못하면은 못 내려오게 하고 뭐 이런 식의 강훈련을 했으니 관학 쪽에서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했느냐? 요게 또 시험에서 좀 잘 나오는 포인트가 되는데, 자, 숙종, 그리고 예종, 그리고 인종, 그리고 공민학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보세요. 자, 숙종 때는 출판을 담당할 수 있는 서적포, 책을 이렇게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교재를 좋은 걸 많이 내면 좋잖아요. 그리고 예종 시기 때로 가게 되면 전문 강좌인 칠제를 설치하고 또 장학금도 많이 주겠다. 우리가 사학 못지않게 양형고 이런 거 설치합니다. 그리고 학문 연구소인 청영각, 보문각 이런 것도 설치하고요. 인종 시기 때 가게 되면 또 국학의 육학교육 과정을 또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또 향교도 증설을 하게 되고요. 자, 공민왕 시기로 가게 되면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정비하고 뭐 생원의 서원을 늘림 이런 내용들도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고려시대의 불교 파트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불교 파트에서 나오는 승려는요. 우리 통일신라 때 봤던 승려들과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승려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는 원효와 의상을 배웠어요. 고려시대 때는요. 의천하고 진우를 보시면 되는데 자, 대각국사 의천이고요.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의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고려시대 불교의 핵심 과제는 뭐냐면 당시에 교종이 있고 그 다음에 선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분립해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교종하고 선종 같이 가자. 교종, 선종의 어떤 통합운동. 이게 말하자면 이 시대의 승려들의 과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의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종을 통합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는 우선 당시에는 뭐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인기가 많았던 이런 교종들을 먼저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종을 바탕으로 교종교단의 통합을 시도를 했고요. 자, 이후에 국청사를 창건을 해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다음에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종을 통합하는 요걸 완성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의천입니다. 교선 통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교리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 교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경서를. 이 선종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의 참선, 나를 들여다보면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교리, 경서를 가지고 교리를 깨치우는 교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관, 마음을 들여다보는 요 관. 그래서 이 교와 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겸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한 게 바로 의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천태종이고요. 그런데 이 천태종은 중국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쪽, 우리만의 천태종, 그게 이제 해동 천태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진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수선사 결사 운동을 벌여요. 이 진울이 활약했던 때가 언제냐면 무신집권기예요. 이 무신들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이 무인들은 싸움은 잘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식이 뛰어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 이런 것들 복잡할 거예요. 교종으로 불교를 배운다는 거, 경서를 통해서 불교를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뭐가 더 선호하겠어요. 이거 선종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종을 중심으로 한 진우를 굉장히 많이 좀 지지를 해줬는데 이게 무신집권기 안에 종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 거죠. 그래서 이 불교계 개혁을 위해서 순천에 있는 송광사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독경과 선을 수행하자는 수선사결사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선교 일치를 달성하게 돼요. 선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 이렇게 선교 일치를 달성하게 되면서 자, 정해상수 정 이거는 고요할 정이에요. 고요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먼저죠. 그리고 지혜예요. 지혜를 보는 거. 그래서 정과 해를 같이 가야 된다. 자, 이 도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단박에 깨우치는 거예요. 이 선종은 내 마음을 조용히 이렇게 들여다본 다음에 깨달음을 단박에 얻는 거예요. 그런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진울 같은 경우는 이 선종을 중심으로 했고요. 포용했고요. 이렇게 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의창 같은 경우는 뭐를 중심으로? 이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조금 출제 비중은 낮지만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에는 낮지만 요 인물들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해심은요. 심성의 도야와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유교와 그 다음에 불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불교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결국에는 심성을 철학적으로다가 우리가 연구해 보는 거거든요. 인간의 심성. 이게 결국 선미학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교와 불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이 있다. 나중에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 준 게 바로 해심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강진 만덕사에서 백년사 결사를 통해서 결사운동, 우리 진우리 앞에서 했던 요 결사운동, 얘는 수선사 결사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백년사 결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교 정화운동, 불교를 깨끗이 하겠다. 이런 운동을 벌인 게 요새라는 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의 주요 역사서인데요. 자, 역사서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 삼국사기, 그리고 동명왕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뒤이어서 또 나오는 거 같이 볼게요. 자,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전반기에 이 유학자였던 김부식에 의해서 편찬이 됩니다. 이게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을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관찬사서예요. 현촌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고요.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했고 그 다음에 기전체로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유교적 합리주의적인 내용만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고조선의 어떤 건국 설화 있잖아요. 곰과 호랑이 이야기 나오고 이런 거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런 거는 싫지 않아요. 삼국사기에는. 자, 그 다음에 동명왕편은 보시면 이규보가 저술한 건데 이거 동명왕편, 동명성왕, 주몽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몽에 대한 영웅서사시로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된 책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삼국사기하고 비교해서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고려 후반기에 나오는 삼국유사죠. 충렬왕 때 이련, 승려 이련이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의 내용에는 어떤 불교적인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삼국의 건국신화 등을 수록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합리적인 것들, 사실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단군의 건국신화를 수록했고, 자, 다음 제왕위기 같은 경우는 충렬왕 때 이승휴가 편찬을 했고요. 고조선에서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역사시를 서사시로서 표현을 했으면서 발해사를 또 우리의 역사로서 포함을 했던 것이 제왕운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원인데요. 자, 사원을 보시면 안동 봉정사 극락전에 해당하는 지금 사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교 사원과 관련한 이 건축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가 되냐면 이게 주심포 양식이냐 아니면 다포 양식이냐 하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그 형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이 주심포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을 바로 위에 타고 있는 요 일대에다 이렇게 공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를 꾸며주는 게 주심포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마다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공포를 꾸며주는 거는 우리가 다포 양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는 주심포 양식이고 현존하는 최고의 오래된 목조 건물이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공포가 꾸며져 있는 거, 요게 이제 주심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보실 텐데 얘 역시 주심포 양식입니다. 주심포 양식인데 이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배흘림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표현은 잘 되어 있지 않은데 보시면 우리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둥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둥글게 배가 뿔뚝하게 나와 있는 배울림 기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기둥마다 주심포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둥을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뿔뚝하게 했을까요? 이 건축물을요,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기둥을 만약에 이렇게 일자로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휘어져 보여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배를 뿔뚝하게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끔 하게 되면, 멀리서 보게 되면 얘가 오히려 이렇게 곧게 반듯하게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건축 기법이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울림 기둥. 그래서 얘는 좀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산수덕사 대웅전. 얘 같은 경우도 주심포 양식의 건물로 맞배 지붕이 특징이다 라고 했는데 사진상에서 지금 보여지긴 좀 힘든데요. 보시면 맞배 지붕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두 개 옆에 지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맞게 붙어 있는 게 이게 맞배 지붕이고, 지금 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는 팔짝 지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판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더 이렇게 판이 하나 또 이렇게 깔려 있는 이런 팔짝 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얘는 맞배 지붕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은 고려 후기에 건립된 다포 양식이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포가 기둥 사이에도 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화려하죠. 공포가 이렇게 사이사이에도 들어가 있는 이러한 다포 양식의 건물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탑을 보실 텐데 이 탑 같은 경우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시기 때 나오는 탑들은요, 이 신라시대와는 달라요. 신라시대 때는 이렇게 3층 석탑에 심플하고 안정감이 있는 게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고려시대 때 탑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높고요 화려하고요 각도 많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8각입니다. 이게 각이 8개나 되어 있어요. 8개고 층도 9층이에요. 9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평창에 있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경천사 10층 석탑이고요. 그래서 이게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면서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요. 지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거기 로비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이게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은 좀 아픔이 있는 탑인데 일제강점기 때 여기저기 막 이동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자리를 이렇게 되찾게 된 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상을 보시면 고려 초창기에는 대형 철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철불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그 후삼국을 통일을 하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 그래서 각종 무기, 철들을 다 모아가지고 뭘로 만든 거예요? 우리 평화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부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초창기에는 철불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앉은 키만 해도 이게 한 3m가 넘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때는요. 어떤 안정감, 균형미 이런 것들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데 얼굴은 엄청 커요. 얼굴은 엄청 크고 또 어깨는 또 이렇게 굉장히 좁은 이런 말하자면 가분수의 좀 어조비의 형태를 띠는 이런 그러니까 지방의 그 호족들이 돈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상에다가 막 돈을 많이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지방적 특색을 막 살려서 이렇게 불상을 만든 거예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입상 서 있죠.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인데요. 얘는 조금 보면 신라 거랑 좀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라 전통의 양식을 계승한 불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의 나라인 이 고려에서는 대장경,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경, 율, 논 이거를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대장경을 많이 만드는데 처음에 만든 거는 우리가 초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힘을 빌려가지고 거란 침입했을 때 그때 거란 침입 물리치고자 만든 게 이게 초조대장경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몽골 침입 때 불타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의천이 만든 속장경이에요. 근데 이것도 불타고 이것도 불탑니다. 둘 다. 그래서 다시 만들었다. 다시 제자 써가지고 이게 제조대장경인데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팔만대장경이에요. 자,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부처의 힘을 빌려서 몽골의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얘는 현재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만대장경도요. 그 다음에 이 장경판전도요. 둘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장경판전 같은 경우도 이 8만 판이나 되는 이 장경판을 여기다가 보관을 했는데 하나도 벌레도 먹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대로 보관을 잘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주 이 건축물이 과학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썩지 않게끔, 바람이 잘 통하게끔, 그리고 자연적으로 어떤 습도나 뭐 이런 온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맞추고 있었다고 해요. 자, 다음은 우리 도자기, 자기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고려의 자기를 보고 중국도 자기를 꽤나 잘 만들던 나라였는데 우리 고려의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자, 청자죠. 비취색을 띠고 있는 은은한 이 청자, 참외 모양의 병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고요.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1000마리의 학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것 같다라고 해서 뭐 천학문 매병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청자 같은 경우는요. 초창기에는 아무 무늬가 없는 형태로 처음에는 보여져요. 그러다가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문양을 새겨 넣는데 상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학의 모양을 새겨가지고 새겨서 거기다가
백토를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약을 바르는 이런 상감법이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밖에도 뭐 나전칠기, 우리 뭐 친척 좀 나이가 있으신 분 친척 집이나 뭐 할머니 댁이나 이렇게 가면 옛날에 이렇게 장롱이나 이런 자개함이나 이런 것들 좀 하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나전칠기, 오칠 바탕으로 한. 그 다음에 이제 수월 관음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왕실하고 권문세족의 구복 요구에 따라서 그려진 불화예요. 불화. 부처님의 뭐 상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있는 집에 어떤 귀족층, 지배층들이 즐겨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금이나, 금딱지나 이런 것들 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넣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그림입니다. 수월 관음도. 자, 다음으로 이제 활판 인쇄술을 보시게 되면, 자, 상정고금 예문이죠. 강화도 피난 중에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현재 전해지진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팔만대장경판 같은 경우는 목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금속 활자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금속 활자본으로는요, 직치심체 요절이 있어요. 그래서 얘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고,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의학을 보시면 고려, 고종 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의학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요 향약 구급방, 요 향약 구급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로는 또 최무선이 원으로부터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해서 가지고 오는 뭐 이런 화포 개발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원나라에서 안 알려주려고 엄청나게 막 그랬는데 이 채무섬이 아주 끈질기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얻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채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외구의 침입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화통도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고려시대 후반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요. 모든 것들은 다 굉장히 그 가치가 그 가치대로 있고 전부 다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다 그 아름다움을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문화사 파트를 바라봐야 할 때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탑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림이나 이런 것들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다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다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요. 너무 이걸 공부로서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이런 탑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또 한 번씩 거기에 얽혀있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실제로 그 탑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느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